제 강의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건물도 그렇고 고령원에서 강의를 많이 해서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그냥 처음으로 오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향교나 유교문사 문화유산을 특강으로 좀 했으면 하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렇다면 제가 좀 이렇게 좀 중간에 서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고령분들이나 또 이런 데 관심 가진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욕심을 가지고 그냥 허락을 했고 그런 말씀. 오늘 그 1시간 반이라고 그러는데 1시간 반 다 하지 말고 조금 강사를 좀 많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대신 질문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자료집이 굉장히 두껍네요. 아직 회장님이 좀 준비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 글은 지금 사진이 21페이지부터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까지 하면 이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40페이지니까 이걸로 20페이지거든요. 이 원고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원고량이 많다는 얘기를 강조하면 다른 뜻을 받아들이지 말고 제 얘기를 듣고 맞아 이 교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거였구나, 그런 게 중요하구나, 그렇구나 이게 생각나시면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이걸 다 할 시간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성의 있게 하여튼 쓰려고 이렇게 자료를 모은 거니까 이 자료집이라고 생각하시고 제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고 나서 뒤에 시간 나실 때 한번 넘겨보시고 제일 좋은 것은 나는 오늘 강의를 저하고 여기서 같이 나누신 여러분들이 고령의 유교적을 좀 찾아다니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좀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게 진짜 그런 건가? 뭐 이게 우리 고령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남에 다녀보면 여러 군데 그런 게 많지만 지금 우리는 고령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유교의적을 얘기할 때 되면 고령 하나가 아니에요. 고령과 남포와 오천이 셋으로 갈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령 향교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고령 향교만 하면 남포 향교가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고령에 있는 향교죠 사실은. 그래서 남포 향교, 고령 향교, 오천 향교 다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향교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유교문화를 얘기하면 또 서원이나 사후나 부정이나 영당이나 정려나 뭐 이거 다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거를 좀 연결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사실은 듣는 게 물론 이제 우리 형통문화 강좌할 때 하긴 했었지만 많지는 않으실 거니까 그냥 편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제가 쓴 글을 조금만 좀 이걸 읽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21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제가 그 1시간 10분이나 20분 하는 동안에 한 4분의 1 정도, 25% 정도를 유교문화 자원의 현대적 가치하고 유교문화 다 바로 먹이라는 걸 갖고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좀 답답한 것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유교문화를 욕을 막 해대고 쓸데리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근데 그거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은 아니니까 오셨겠지만 저도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조선시대 이 선비들을 좋게 평하지 않았어요. 저희 세대만 해도 이거 연구 안 했어요. 맨날 뭐 상복 입는 거 갖고 싸우기나 하고 당쟁이나 하고 저런 연구 왜 하느냐. 저 미친놈들 뭐. 저희 세대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요. 그래서 향교나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유림들이 얘기를 하면 자기 할아버지나 챙기고 당쟁이나 일삼고 파벌이나 삼고 잘난 척이나 하고 여자 차별 대화하고 이런 식으로 막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는 거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고 저는 저 젊은 학생들 저 제자들한테 가르치면서 정말 이 사회가 잘 되려면 우리가 공부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유교문화가 갖고 있던 진정한 의미를 현대에 되살려내면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인문지성 사회다. 도덕사회이고 책임지는 사회다. 지금 솔직히 얘기하고 싶다. 우리 사회의 어른이 누굽니까? 사회를 정말 지탱해 나가고 문제가 있으면 올바로 짚어주고 앞에서 이끌고 필요하면 바른 말 해주고 누굽니까 도대체? 지금 그런 어른이 누가 있습니까? 고령에는 있나요? 시장 군수가 하나요? 학교 교장이 하나요? 교육장이 하나요? 그러면 목사 신부님이 하나요? 안 해요. 다 자기 일만 하고. 그럼 저희 같은 교수가 제대로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정치하고 싶은 사람이 나서가지고 뭐 나는 무슨 당이다 무슨 당 한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유교문화에만 제대로 보면 그 당시는 그렇게 편가르기가 아니라 사람다운 모습이라든지 인간사의 지성적인 그걸 했던 게 선비들인데 선비를 우리는 그냥 깎아내리고 반프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한 25%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유교문화에 지금 오늘은 이제 향교를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향교하기 전에 제가 한 또 10% 정도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유교문화의 종류. 이거는 저한테 들으시는 것이 아마 굉장히 보기 싫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유교문화가 보령, 남표, 오천 지역에 골고루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시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는데 그거를 한번 좀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제가 짚어드리고 그러면 이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포럼이라든가 문화유산 해설사라든가 향토문화연구회 쪽에서 야 우리는 보령의 정렬을 한번 조사해보자. 정렬을 한번 가보자. 야 금성문 중에 신도비만 전부 뽑아가지고 한 전국 중요한 신도비 시대별로 해서 한번 찾아가보자. 서원 찾아가보자. 구정면 찾아가보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기대와 욕심과 그리고 저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걸 관련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보령 향교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령 향교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있는 문화유산하고 사실은 문화유산은 남아있는 건물입니다. 거기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맨 건물만 갖고 해요. 그리고 정신 얘기하면 다 공자님이고 우리나라 전체 향교 얘기만 하고 있어요. 보령 향교나 남포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면 보령과 남포의 유교와 정신사가 사실 깔려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에요. 내가 볼 때는. 저희 같은 연구자들도 해야 되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좀 연구해서 지금 자료집에 보면 41페이지까지 있는데 31페이지부터는 건축물이고 34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가 지금 그래도 공부하다가 찾아진 거 일부를 제가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조금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그런 순서로 생각을 하고 앞에 있는 사진을 참조를 하시면서 21페이지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문화 자원의 현대적 가치, 그 다음에 유교 선비문화 다시 보기 이 부분을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문화가 가치가 있냐, 현대적 가치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생각 있는 사람들이나 배운 사람들이나 특히 이제 외국 유학 가거나 정치학, 사회학 막 이렇게 잘난 척하는 다른 쪽에서 보면 선비가 과연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인가?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사대주의.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당파. 전부 자기 잘난 척만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 선비 유교문화 하면 전부 문중입니다. 자기 할아버지만 잘났다고.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만 잘나고 남을 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잘나게 보인 이유는 혼자만 자기 성씨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리더가 됐기 때문에 그걸 칭찬하는 거거든요. 그걸 딱 해놓고 자기 할아버지만 강조하고 남 할아버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거는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나 사족이나 선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제가 저희 제자들한테 대학에서 양반 이렇게 써놓고 점수를 매기라고 하면요. 100점 만점, 최고 100점, 최하 0점.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대학교 한 2, 3학년들이 양반 점수 매기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은 매기면 몇 점 주시겠어요?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 주실래요? 50점 이하 주실래요? 이하 주시죠. 그럼 뭐로 강의를 합니까? 하지 말지. 별로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한테는 그러면 거의 틀림없이 3, 40점이에요. 3, 40점. 그러면 이렇게 3, 40점밖에 못 받는 거를 여기서 강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숙제거리고 오늘 같은 데도 이렇게 오는 이유가 그건 아닙니다. 라는 걸 좀 탁 짚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양반이라고 썼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지우고 이거 한번 여기 강의할 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걸 싹 지우고 선비 이렇게 써놓으면요. 플러스 20점. 여러분 안 그래요? 맞아요.
선비는 그래도 사람다운 것 같고 양반은 진짜 나쁜 놈 같아. 그놈이 그놈이거든요. 어떻게 양반, 사족, 선비가 따로입니까? 따로가 아니거든.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 그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는 거예요. 남편은 어때요? 참 자랑스러운 남편입니다. 여기 여자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남편은 참 보령에서 정말 우리 남편 같다. 내가 참 복 받았다. 그런 분 있어요? 응? 왜? 네. 뭐 하시는 남편인데 그래? 다시 태어나도 만날 남편인데. 저 가식이 얼굴에 그냥 가식이 섞여 있어. 약속했습니다. 근데 아니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죠. 남편. 맨날 나쁘면 빨리 자살하거나 이혼해야지. 인간인데 다 그렇지. 누구는 별 수 있어요? 지 아버지는 마음에 인간인데 별 수 있어요? 다 그렇지. 다 그냥 사는 지 아버지는 마음에 드냐고. 아니 내가 몰라서 물어. 그 얘기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남편도 내가 젊을 때 결혼할 때 막 봤던 남편하고 살아보니까 남편하고 나이 들어서 40대 남편들 그렇게 배기 싫었을 거예요. 근데 60대가 되면 그래도 괜찮아 보여요. 20대는 홀려가지고 병 갔다가 40대는 속았구나 그러고 그게 보통 사람의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그 남자가 변했나요? 그렇게 사는 거지. 그 남편이 변했나요? 변했어. 철났다. 변한 사람도 있지만 내가 보는 시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왜 그 말씀드리면 역사라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양반 사족 선비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맞아. 그 조선시대 보령의 사족 선비도 개떡같은 시기도 있었고 정말 존경할 시기도 있었고 별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골라서 나쁜 것만 골라내고 그 새끼 나쁜 새끼 남편 저걸 왜 내가 해버리면 자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우리 전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와서 이거를 잘못 나쁜 쪽만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계승전승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현 시대가 그냥 그러고 맨날 자기들끼리 싸운다거나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딴 데서 자꾸 하는 얘기를 또 그래도 오늘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는데 양반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그러는 게 많아요. 이게 식민사관이기도 하고 서양사관이기도 하고 조선시대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도 반대로 무슨 말을 하냐면 양반다운 놈들이 적어져서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된 거죠? 진짜 양반이 많았으면 의병하고요, 일본에 대해서 반함하고요, 왕한테 사직성대 올려다 목잡이고요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양반 사족이 적어져서 망한 것인데 양반 때문에 망했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할 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유교문화를 얘기할 때 항상 지금 잘못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잘 모르면서 저도 젊을 때는 그랬었는데, 예를 들면 당쟁이라는 말은 제일 듣기 싫잖아요. 당쟁이란 말. 근데 이게 원래 조선시대는 당쟁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붕당이라고 했었는데, 붕당이라는 경우에는 친구 붕자잖아요. 포럼에 왜 옵니까? 뜻을 같이 하는 포럼 회원들이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공유하면서 보령의 뭐를 발전시키자 이런 거 아닙니까? 조선시대의 붕이라는 것도 그 사자 붙은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를 격리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하나의 틀을 맞춰가자는 게 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당쟁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쟁이라고 씁니다, 그냥. 근데 이것도 이제 보시라고요. 당쟁이 심하면, 네? 당쟁이 없으면, 여기에 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나라가 어떻게 된다. 나라가 어떻게 된다. 이런 문장이 조선시대에 나와요. 여기 1번이고 여기 2번이고 여러 번한테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망한다 하고 혼란스럽다고 두 개, 1, 2번에 들어갈게요. 어디가 망한답니까? 당쟁이 심하면 망합니까? 당쟁이 없으면 망합니까? 없으면 망해. 없으면 망해요? 심하면 망하는 거. 심하면 망해요? 심하면 망해요? 없으면 망해요? 어차피 망해요?
심하면 망합니까? 없으면 망합니까? 없는 쪽이 망할 힘이에요. 응? 없는 쪽이 망할 힘이에요. 아닌데. 심할 때 망한다고 보통 국사에 배우. 심할 때 당대히 심할 때 당파싸움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그렇게 나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당쟁이 심할 때 지금처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무슨 당 이렇게 싸울 때요. 청문회 하면 박살납니다. 다 적폐예요, 서로 간에. 칼같이 잡아냅니다. 당쟁이 없으면 청와대 줄서기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느냐고 정확히.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당쟁 때가 망했다고 하지 마세요. 당쟁의 시대는 밀란도 안 일어났고요. 적폐가 쌓일 수가 없어요. 반대파가 내비두질 않아요. 칼같이 잡아냅니다. 지금 국회의원이나 국무총리나 장관 청문회 해보세요. 어디서 다 드러납니까? 40년 전 그게 삑당에 처먹은 게 왜 드러나느냐고. 그거 찾아내면 난리가. 왜? 그래야 이 당이 사니까. 그게 나라 위했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그걸 없애버려야 또 뭐가 되고 이러니까 하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당쟁 때문에 망했다고. 우리가 세도정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울 때 안동김 시세도 흥양조 시세도 이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게 줄서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왕만 보고 줄서기를 하니까 세도 정치가 되니까 조선시대 이 선비는 아니죠. 관리들이 수령이나 이런 거 나갈 때 여자 같은 거 뭐라고 그러지? 돈 주고 바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자꾸 올라가요. 보령 군수 하나 되려면 영조 때는 보령 군수 되려면 과거 봐가지고 제대로 해서 탁 해서 와야 되는데 정조 뒤에 순조 헌조 되면서는 야 군수 한 번 하면 2천만 원 줘야 된대. 이게 공가가 있다고. 그럼 2천만 원을 주고 군수 된 놈이 난 영광이다고 사진 찍고 나 군수야 그러고 끝나면 되는데 본전을 따가려고 해요. 어떤 놈은 본전 곱하기 2배를 해가려고 해요. 그게 바로 적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더 걷어가고 밀란이 일어나고 하는 거잖아요. 당쟁 시대 같으면 그놈을 잡아가지고 족치거나 당장 그런 게 없어지게 하죠.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돼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 모든 책임을 양반 사족 선비가 다 진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제 그런 걸 좀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저는 그러면서 반대쪽으로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 어른이 있나? 우리가 어려울 때 참 힘들고 뭐 방향이 불순하고 그럴 때 그거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도리고 우리 나라의 갈 길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뭐 있습니까? 대통령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그거 도대체. 가끔 저는 그 생각을 그래도 김수환 추경이 있을 때는 혹시 그런 게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 그러고는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교계정도 안 되고 국무총리도 별거 아닌 것 같고 대통령이 해도 다 싱싱거리고 앉았고 누굽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유교문화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공통의식을 가진 집단이 이렇게 나가는 그런 걸 이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조선시대 500년 동안 다 그렇게 나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환상적인 나라지 우리가 욕하면 안 되죠. 조선시대도요 하나하나가 아니에요. 이렇게 조선시대가 이렇게 파잖아요. 요런 시기가 있었고 이건 끝내주고 진짜 오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요런 시대죠. 이거 환상이에요. 이런 시대는 하고 싶지만 조건이 안 되고 이거는 지들끼리 누리다가 싸우고 척이다 망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비나 이 유교문화를 얘기할 때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를 얘기하면 이상은 있어서는 현실은 되지 않았고 여기는 누리다가 지들끼리 싸우다가 패가망신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이걸 놓고 유교문화 전체를 엑스표를 쳐버리면 이건 날아가 버려요. 우리 역사의 중요한 부분 날아가 버려요. 성주사나 여기 보령 성주사지에 가서 유물들을 보잖아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보령 사람은 자부심을 딱 느끼면서 야 여기에 이런 게 있다니 그런 생각 하십니까? 하셔요? 왜 대답을 안 하셔?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돈이 남아 돌아가면 지랄들 했네. 어떻게 생각해? 뭘 갖다 그렇게 그걸로 좀 못 사는 사람 도와주지 왜 또 그 석탄 만들고 지랄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왜 선비는 해요? 유교문화는 왜 욕을 하느냐고. 거기도 그게 다 그걸 해가지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한쪽으로 이렇게 삐뚤어지게 보고 그냥 엑스 쳐버리는 거예요. 아까 남편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남들이 다 욕을 해도 내가 볼 때 참 저 사람 지독인 걸 알고 뒤에서 슬그머니 손을 이렇게 아이 신경 쓰지 마. 잘 알지도 못하게 떠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부인이 있는가 하면 칼같이 들여다보고 그냥 쪼아대가지고 남자가 그냥 부인만 보면 그냥 알레르기 붙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름다운 가정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문화에 대해서 유교문화가 가졌던 본래의 의미하고 그걸 아는 거. 이게 지금 중요한데 현대에 와서는 그걸 오히려 깨버리는 단계로 가고 있다.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회에서 유교문화를 얘기하면 아마 늑다고리라든가 무슨 뭐 응? 지금 여기 오신 우리 분 중에 30대 이하가 유교를 강조하면 무슨 평가를 받을까요? 야, 너 원래 양반 집안이냐? 할아버지한테는 뭐 무슨 말 들었냐? 야, 너 멋있다. 아닐 것 같아. 이게 지금 잘못된 거야. 옛날에 젊은 사람 역사를 안다면 멋있지. 응? 젊은 사람이 역사를 제대로 안다면 멋있죠. 역사 말고 유교 강조하면 여기 쌀을 알아야 유교가 나오지. 나보다 위에 서셔가지고. 근데 젊은 애들이 유교를 제대로 알면 너 멋있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유교를 X표를 쳐버리니까,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한 3, 40점을 주니까 그걸 자꾸 얘기를 하면 물러난다고. 제가 요 얘기만 끝낼게요. 제가 이 유림들한테 강의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제발 어른들이 잘난 척 좀 하지 마십시오. 장인님, 전교님. 그분들이 다 해요. 저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면 100패다. 올 사람도 안 온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건지 정답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들 좀 끌어들여라. 그거를 홀려가지고 선생 입에서 유교가 나오게 해야지 할아버지 입에서 그 얘기 나오면 절대 안 된다. 발음도 나쁘고 언어도 다르고 애들이 할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앞에서는 듣는 척 하지만 나가면 바로 달라집니다. 근데 초등학교 여선생이 27살짜리 32살짜리 초등학교 여선생이 유교문화를 좋다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했을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모르니까 안 하지. 알아봐야.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는 그렇다 치고 좋게 얘기하겠어요? 나쁘게 얘기했어요? 그게 우리 편을 지금 다 떨어낸 거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들 끌어들여가지고 쏙닥거려가지고 니들이 몰라서 그렇지. 오늘 제가 하는 강의처럼 해가지고 사실은 유교문화가 조선의 500년을 지킨 정신사의 탯줄이고 인문지성의 모습이고 양심과 지성의 문화야. 이거 참 좋은 건데. 그럼 지가 알면 지 새끼들한테 제자들한테 가르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선생을 좀 끌어들여라. 여러분이 학교에서 강의하지 말고 선생님들이 좀 데리고 와서 강의해 줘라. 그런데 그걸 안 해버리니까 선생님들이 왜 가냐? 이렇게. 왜 가냐? 이렇게 해버립니다. 평균 왜 가냐? 그건 유교 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하는 게 어머니 30대 중후반 40대 초반에 어머니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향도 유교하면 여자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거부감이 있죠. 유교 왜 거기를 가느냐. 여자 무시하는데. 지금 여기 남자 어르신도 계신데 통장 관리 누가 합니까? 통장 관리 누가 합니까? 식구가 어찌요? 선생님 통장 관리 누가 서울에 해요? 다니는. 아유, 결혼 안 했습니다. 회장님 누가 해요? 저는 반반씩 제 건 제가 하고 지 사람 지 사람 해요. 그럼 먹고 살만한 사람이 여러분. 선생님은 남편이 제가 하다가 남편이 더 잘할 것 같아서 남편한테 몇 년 전에 줬어요. 저 집안도 좀 문제 있는 집안. 근데 거의 여자가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세상이 변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친구 중에도 교수인데 남자가 하는 놈이 있어요. 모임에 가면 그 부인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편해. 신경을 안 쓰는 남자가 통장 관리를 하니까 여보 생활비 좀 더 줘. 주고 지가 속썩이지. 근데 여자가 통장 관리를 하면 남편이 술 처먹으면 그거 갖고 싸워야 되고 애새끼 뭐 돈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줄여갖고 이걸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할 때 뭐래요? 여자가 통장을 쥐고 있으니까 여권이 남성에서 바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옛날 조선시대 고박열쇠 누가 가졌는데?
안방 큰만이 펴서. 안방 많이 가졌어요. 원래 통장 여자 거요. 착각하지 마세요. 남자는 대적 활동을 하는 그것만이고 여자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우리가 모르면서 여자를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엄마가 앓으면 애들한테 갑니다. 근데 엄마가 부정하면요 애들이 아무리 안 해도 안 돼요. 아이가 초등학교 담임선생님 꼬딩에 빠져서 향교에 사자수학을 배우러 가잖아요. 엄마가 그럼 뭘 하냐? 한마디에 칸칸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앓으면 어떻게 해서 이놈을 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교에서 유도회에서 어머니 편을 좀 만들어야 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제 스승이 한 번 서당을 제가 다녔는데 저 한학을 가르쳐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분이 지금 이제 그만둔 한 20년 전에 대전에서 서당을 했거든요. 거기를 가보면 맨 여자야. 남자가 없어요 거의. 그 남자들은 이제 뭐 박사 따려고 오는 놈이나 논문 쓰러 오는 놈 몇 놈이고 이게 이제 강의를 하면 거의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도 여자만 되게 좋아하시네. 그랬더니 뒤지게 혼났죠. 이 교수 이놈 너는 젊을 때나 지금이나 싸가지 없다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저한테 한마디 하시고 나서 뒷마디가 나는 기회장장해요. 근데 남자 가르쳐야 소용없어. 여자를 가르쳐야 돼. 남자를 가르쳐놓으면 부인 데려오는 놈이 없대요. 다 부인이 씹는데 왜 그런 데 다니느냐. 근데 여자를 가르쳐놓으면 남편을 데리고 애들을 데리고 온답니다. 그렇지. 이해되셔요? 네. 그러면 유경문화가 진짜 좋으면요 여성을 내 편 만드시라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여성들이 거부감을 느낀다. 등을 돌려버려.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욕을 해버린다. 이렇게 만드는 게 지금 우리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적 가치 측면에서 유교문화가 돈 벌자고 하는 것도 남 죽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바르게 살고 그 바르게 살면서 남과 함께 의견을 모아가지고 뭘 하자 이런 건데 그게 지성 아닙니까? 그리고 아는 만큼 책임을 지자 이런 거잖아요. 의병이 뭡니까? 의병 해서 지금 훈장 타려고 의병합니까? 아니면 그거 해가지고 승진하려고 합니까? 조선시대 여러 선조 중에 의병 한 분 있으면 어떻게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승진하려고 했습니까? 훈장 타려고 했습니까? 돈 벌려고 했습니까? 나라 살리기 아니라 저 죽으려고 했어요. 죽으러 가는 게 의병이에요. 갔다면 죽지. 그게 쉬운 얘기인 거. 지금 죽으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 목숨을 걸어서 우리 지역과 나라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킨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되는 그런 것에 대한 거는 용만치도 생각 안 해놓고 뭐가 어쩐지 어쩌냐고 이 짠챙이만 갖고 털어내고 이제 이런 거를 한 번쯤 휙 돌려 생각해요.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그 22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이걸 좀 다시 좀 보자. 재평가를 해보자. 그러면 조금 나아지지 않습니까? 양반 점수 3, 40점을 제대로 알면 그 점수가 달라진다. 그리고 되게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서양적인 사고라든가 일제의 식민사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사관에 의해서 폄하된 것들이 많아요. 일본 문화가 서양 놈들이 볼 때, 일본 놈들이 볼 때, 그 다음에 돈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쓸데리 없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흔히 말만 해요. 그래서 한국 문화 전체를 X표를 칠 때 아주 상징적으로 이걸 써먹었던 거란 말이죠. 근데 한 번쯤 우리가 우리를 사랑, 우리 문화를 사랑하고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는 그것이 갖고 있는 커다란 의미를 제대로 좀 알면 달라질 것이다. 저는 농담처럼 얘기를 하지만 영국 하면 상징적인 말이 뭐예요? 영국, 신사. 일본. 영국 신사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일본은 무슨 나라라고 해요? 무사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무사. 일본하면 무사가 떠오르잖아요. 한국은? 한국은 무슨 나라예요? 나는 선비의 나라라고 하고 싶어요. 펜대 하나 가지고 500년을 다스린 나라가 세계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총, 칼, 돈이에요. 펜대로 했다는 건 그만큼 믿음이 가고 지식이 나무로 해서가 세워지고 그걸 믿기 때문에 따라온 거지. 그거를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개판인 사족들이 50년도 못 가죠. 지금 5년도 못 가잖아요. 개판같이 하면. 탄핵받잖아요. 그렇게 개판을 친다면. 어떻게 500년이 갑니까? 그거를 우리는
너무 무섭게 생각해요. 물론 500년 중에 냄새나는 것도 있고 다 있죠. 그게 섞여 있지만 그래서 그걸 좀 다시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23페이지를 꼭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고 욕하는 선비 사족사 양반을 제가 한번 돌이켜보면 가끔 저는 저하고 비교를 해봐요. 제가 아까 저기 우리 회장님이 제 이력 소개를 했는데 이 정도 이력이면 저 출세한 거예요. 촌놈이. 그리고 제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건 참 출세한 거거든요. 굉장히 출세한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아 나는 당연히 출세할 만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자격지심이 좀 들어요. 누가 내 속을 알아서 탁 뒤지면 저거 되지도 못하려면 저런 거 했지 그런 소리 들릴까 봐 겁이 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양반, 선비, 사족 얘기 들었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해요.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뭐라고 꾸시는 거지 말고 큰 소리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 지금 한 얘기 그대로. 양반하기 어렵다고. 양반도 못 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보기 어려운 게 어디서 아버지 잘 만나면 양반 되는 거죠. 양반 근데 이제 우리가 막 용어의 혼동이 있는데 사족, 선비 지금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지성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선비, 사족을 얘기했을 때 제가 제 능력을 가지고 조선시대에 과연 선비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첫째 거기가 그걸 지금 동그라미 치면 4개 잘 보세요. 첫째 실력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저 실력 있어 보이죠? 예.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박사고 이런 데로 강의하면 실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역사에는 실력이 있는데 철학도 모르고요. 문학도 못하고요. 정치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사족, 선비, 문사철 기본이고요. 정치 다 해요. 조선시대 선비들 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그걸 잠깐 우리 조상 중에 지금 자기 양반이라고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잘난 선비들은 아버지, 할아버지들 보면 어느 날 공조 참판하다가 국토해양부 장관 하다가 어느 날 2조 참판해요. 내무부 장관 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데 되면 또 무슨 뭐를 시켜도 다 한다고요. 이거 어떻게 봐요? 5라운드 풀어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잘은 모르셔도 아시는 게 있을 거예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잖아요. 수신한 다음에 제가하고 그 다음에 치국하는 거예요. 경세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학자들이 경세를 한다고요? 우리나라 망쳐먹는 정치인 중에 1호가 폴리페스예요. 정치교수. 교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표 얻어가지고 어디서 알랑거려가지고 뭐 정치한다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조선시대 선비는 당연히 학자이자 정치가라고. 글 못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술 다 갖고 있죠. 시 잘 짓지, 철학하면 그거 갖고 절대 안 지고 피튀고 싸우지. 그 다음에 뭘 맡겨도, 그건 정치, 경제, 이 경세라는 게 요즘같은 전문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성인이 백성들과 나라를 위해서 올바르게 할 것인가를 하는 게 경세합니다. 그걸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선시대 안 태어나는 거 참 다행이다. 이러니까 요라도 우리 이걸 해먹지.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아까 양반도 못됐다고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저희 강의할 때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무슨 소리 나오더라고요. 내가 강의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요.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제가 실천가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 같이 보여요. 네. 대답 안 하는 건 지금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조선시대 선비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선비가 정말로 선비다우려면 이렇게 도덕적이고 실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요 정도 대충 하는 척 해도 지금 알아주는데 조선시대 같으면 칼같이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제 수준을 아니까. 그래서 이 도덕적으로 완성된 그리고 도덕적인 거를 실천하는 사람이 선비지 알기만 하고 저 필요할 때만 써먹고 돈으로 바꿔먹는 놈 그거는 아니다. 이제 그런 거죠. 세 번째는 공공의 여론을 대변한다. 그러니까 민중이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나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사람들 이 포럼 같은 경우 여기서 자꾸 토론을 해가지고 정답이 나오면 이거를 대신해서 전해주는 게 선비인 거예요.
서해 포럼에서 보령의 문제를, 이런 문제를 오랜 토론을 거치는 가운데 우리가 논란을 벌였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시장한테 가서 야 이거 해. 그거 전달하는 게 선비의 모습인 거예요. 지 잘난 척하고 해가지고 삥땅 헤쳐먹고 하는 거 이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양반 망하는 거예요. 그건 다 성씨별로 각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공의 여론과 이 공론을 대변하는, 그렇기 때문에 존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만 한다 생각해 보세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해, 보령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공주를 얘기할게요. 이제 우리 집을 얘기해야 이걸 안 먹지. 여기 욕하다가는 안 되니까. 예총이 있잖아요. 보령 예총은 굉장히 단합심 좋아요. 아까 사무총장이 왔어요. 아이고 그 사무국장 있으면 안 돼. 갔잖아. 갔으니까 괜찮아. 예총은 잘 단합이 돼. 보통 그 대상자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네. 예총이, 나는 내가 예총을 수없이 봤지만 한 3, 40년을 내가 지역 활동하는 걸 봤지만 예총처럼 잘난 사람 많은 데가 없더라. 그림 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각자 다 잘났지 그거를 섞지를 못해요. 체육회는 어떤 줄 아세요? 일사불란합니다. 체육회 행사는 군수가 안 올 데가 없어요. 문화예술계 행사면 과장도 안 와요. 여기는 군수 다 와요? 시장이네요. 시장 와요? 문화예술 행사 와요 안 와요? 와요. 시장이 꼭 오면 문화예술인들이 선비적 같이 모인 거예요. 아 여기 안 가면 나 표 떨어지겠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들끼리 싸우면 핑계대고 안 가죠. 이쪽은 가고 이쪽은 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체육회 안 갔다가 혼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완전히 체육인들이 그냥 쫙 몰아가고 시장 욕해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역으로 하는 건데, 조선시대 선비라는 게 공론을 대변하는 역할이 있을 때 선비의 모습이 사는 거지, 지가 지 할아버지 주장하고 자기 잘난 척하면 그거는 공론이 아닌 거거든요. 그때는 맛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공공의 여론과 공공의 대변자였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조선시대 선비 유교문화를 봐야지, 저 밑에 있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이걸 갖고 우리가 계승하려고 하면 그 바보 아닌다면은 그거 안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의 창조자였다. 옛날 선비들 시서와 다 해요. 분만 들었다면 그냥 일필이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몸에 밴 거잖아요. 제가 저기 전라도에 가서 처음에 40대 초반에 한 유림들이 모인 데가 특강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가지 말았어요. 제가 겁도 없이 갔던 건데 그때부터 기가 지금부터 쓰일 때라. 거기 어디냐면 고경명이라고 하는 의병장. 그 집 사후 포충사라고, 광산 포충사라고 있는 방. 거기에서 특강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제가 그때 아마 고씨가 한 7, 80% 왔겠죠. 그리고 타성들이 한 20%. 근데 거기서 제가 한 말이, 고경명 선생입니까? 고경명 장군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고경명이라는 분이 선생입니까? 장군입니까? 고경명을 잘 모르시죠? 장군으로. 나 임진왜란 때 금산전투 죽은 분이에요. 장군이에요. 선생이에요. 장군으로 알죠. 장군으로 알죠. 다. 네. 고경명 장군이라 의병장이라고. 네. 곽재우 장군. 네. 그런데요, 그분이 거기 금산전투가 때 60이었어요. 평생 글만 한 사람이에요. 칼을 들 수가 없어. 이걸 못해. 그럼 병법을 연구해가지고 군사, 이게 지휘가 맑아서 장군이 됐나요? 근데 의병장은 정신으로 하는 거지 전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었더니 사람들이 황당하니까 대답을 못하고 막 그러다가 장군이요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니요 선생이 그런 사람이 있고. 근데 선비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 선생이라 불러야 되지 않나요? 절의정신, 의병정신이 선비정신에 나온 거지 군사에 나온 거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서 또 나오냐면, 이순신 장군이 어렸을 때 병정놀이를 했다며. 임진왜란에 날 줄 알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런 거 아니죠. 충무공이 병법을 익혀가지고 총검술을 익혀서 0점을 조준해서 딱 맞추는 이 실력으로 장군이 된 게 아니에요. 나라를 위하는 정신과 그게 선비 정신이 어떻게 그게 그래 육사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런데 고경명에 관한 그 지역의 일화 중에
진짜 재미난 얘기가 있어. 우리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고경명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마상경문이에요. 마상경문. 말 위에 앉아서 불 갖고 와. 그러고서 경문을 쓰면 보는 사람이 가슴이 벌렁벌렁해.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한 일필이지로 그냥 쓰면 그냥 사람이 뿅 가는 거예요. 마상경문. 마상. 말 위에서 경문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먼저는 낭과장군이요. 말에서 떨어지는 장군. 이게 어떻게 장군입니까? 아니, 앉아있다가 말이 휘잉 하면 또 떨어져요. 그래서 양쪽에서 두 사람이 붙들고 있어야 돼. 붙들고 있어도 휘잉 하면 떨어져. 왜? 이 양반이 60이면 지금 85, 90이요. 맨날 글만 있다가 뭐를 알겠어요? 선생의 장군이. 선생의 장군이냐고. 선생이죠, 선생. 정신 갖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병은 죽을 때 가는 거예요. 죽을 자리요. 여기 가서 훈장 타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저희 사학부 학생들한테 토론을 한번 시켰어요. 의병을 갔는데 충청도에서 진주로 갔어. 진주 이제 거기서 큰 전투가 벌어지는데 내일 모레 이제 일본으로 한판을 붙게 돼 있어. 근데 오늘 헤드폰이 왔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다. 큰아들인데. 충청도 청양에서 아니면 보령에서. 학생들한테 야 이럴 때 가야 되냐 여기서 죽어야 되냐 토론을 시켰어. 요새 얘기 요새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까? 어떤 싸움이 날 것 같아? 아 끝까지 싸우더라고. 나는 이제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싸움의 내용이 여러분은 상상이 되세요? 집에 가야 돼요? 거기서 죽어야 돼요? 가야지.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가서 효도를 해야 되죠. 확실히 있죠? 그러니까 상 치르고 와서 또 싸워야 돼요. 아니 바로 내일 모레 죽는다니까. 초상을 치르러 가야 돼요? 여기서 죽어야 돼요? 아, 초상을 치러야지. 초상을 부모가 죽었으면 치러야죠. 거기도 마찬가지고. 나라부터 살려야 돼. 나라부터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거기 선생님은 어느 성씨인데 이렇게 싸움 붙여가지고 초상 치르고 전 의병하는 성씨 박씨. 애들이 그거 갖고 싸우는 거야. 나라 찾는 사람이 있는 순간에 집안일을 또 추진해야 가야지. 그러니까 집안이 먼저냐고 나라가 먼저냐고 그 얘기 하잖아요. 나라가 있어야 집안은 있지만. 그러면 나라를 지켜야지 왜 아버지. 아버지 건드리다 섞여. 좋았나 봐요. 아 그거 가지고 10분 20분 한 30분 하지만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만둬라 이제 싸움 그만둬라. 근데 애들 싸움은 안 가려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 놈은 효도가 먼저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저도 무서운 게 못 가게 하는 놈 쪽에서는 이 새끼 살려고 용수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효도 빙자해서 여기서 살아남으라고 용수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 아 그러고 나쁜 의미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만해 그러고 한 말이 뭐냐면 니들 헛살았다 이 자식들아. 조선시대가 그런 세상은 일찍 망했다 이놈 새끼다. 핸드폰 왔다는 걸 말을 안 해. 그러고 마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문자를 보고 알았어. 옆에 친구가. 등을 떨고 이 새끼야 가란 말이야 자식아. 아버지 초상 네가 큰아들인데 초상 치르고 우리가 대신 죽어주면 돼. 빨리 가. 이게 진짜 모습이에요. 그럴 때 그럴까? 하고 가는 놈은 또 이상한 놈이에요. 그때 돌아보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때 돌아보고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여기서 죽는 걸 효자라고 생각할 거야. 맞아. 맞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두 모습을 돌아봐요. 요새 20대 애들이 생각하는 건 요것들이 서로 살라고 용쓰는 거나 그런 쪽으로 막 평가를 하고요. 진짜 모습을 보면 죽는 게 뭐 대수. 그리고 큰 게 뭐냐. 이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놓쳐버려요. 그래서 유교문화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책임과 실천과 의미와 가치와 이런 거를 같이 갔을 때 다른 어느 학문 분야보다도 이런 돈 버는 거라든가 기술 좋은 거라든가 다 필요하죠. 근데 거기에는 이거하고 이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이거하고 이거라니까. 그래서 인문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이라는 게 뭐 지식이 아니에요. 지성이라니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는 만큼의. 그런 점에서 유교문화를 좀 같이 사줬으면 좋겠는데 그 나쁜 거 밑에 있는 것만 가지고 갈래를 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조금은 그래도 한 20%나 30%는 설득되셨어요? 아닌 것 같은데. 요새같이 경쟁이나 돈 이런 중심의 가치관이 있는 사회에서